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2페이지 매출 원가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고자산 취득하고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봤죠? 이제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볼 건데,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4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상품 한 개를 500원에 현금 구매하다. 상품 한 개를 500원에 현금 구매하다. 자, 그 다음에 5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6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다. 자, 그 다음에 6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700원에 어음으로 구매하다. 어음을 발행하여 구매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품 한 개로 500원에 현금 구매하면은 차변의 상품 500원, 대변의 현금 500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 한 개를 600원에 외상 구매하면은 차변의 상품 6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600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품 한 개를 700원에 어음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상품 700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는 지급 어음 700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에 상품 한 개를 900원에 상품 한 개를 900원에 현금 판매했다라고 할게요. 현금 판매.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상품 한 개를 900원에 현금 팔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900원. 대변에는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 매출이겠죠. 수익 발생이잖아요. 그 수익의 발생은 대변의 상품 매출 900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분계를 이렇게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대변에 상품 매출 900을 잡았는데 이렇게 분계했죠. 자, 이렇게만 분계를 해버리면은 수익이 900원이고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잡는 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회계 원리할 때, 기초 회계 원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슈퍼에서 상품을 초코파이를 500원 주고 사왔다고 할게요. 500원 주고 사와서 초코파이를 900원에 판매하면은 이익이 400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초코파이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이 900이고 초코파이를 사오면서 나간 돈 500원은 원가라고 썼죠. 비용.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비용 500, 수익 900해서 이익이 400인데 근데 원가를 있잖아요. 매출 원가를 우리가 잡을 때 일단은 상품을 사왔을 때는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안 팔렸으니까 팔리면은 상품을 떨면서 원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원래 나간 돈은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나간 돈은 비용인데 비용의 발생, 차변에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일단 팔린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 잡았다가 자산이 팔리면 떨면서 비용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상품이 팔릴 때마다 팔린 거를 대변에 떨면서 원가 잡는 분계를 하면은 회계 담당자가 되게 싫어할 거단 말이에요. 어떤 게 팔렸는지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품을 이렇게 사올 때마다 가격이 보통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 틀린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팔았는지 찾아서 떨면서 원가 잡는 분계 거의 불가능해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언제 이 분계를 하느냐. 결산일 날 하죠. 12월 31일 날에. 자, 12월 31일 날에 원가 잡는 분계를 하는데, 자, 원가는 어떤 식으로 잡느냐. 이런 식으로 잡죠. 자, 일단은 원가 잡는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상품 떨면서 차변에 뭘 잡아요? 매출 원가를 이렇게 잡는데, 자,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매출 원가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여기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 원가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창고가 이렇게 했는데, 자, 창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 창고에 기초에는 하나도 없었다. 기초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중에 매입한 금액을 봤더니, 자, 기초는 하나도 없었고, 기중에 매입한 금액을 봤더니, 매입한 금액이 4월 1일 날에 500, 5월 1일 날에 600, 그 다음에 6월 1일 날에 700 해가지고 총 1,800원을 매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매입액이 1,800이에요. 현재 창고의 재고자산은 총 얼마가 있는 상태예요? 1,800원이 있는 상태이죠. 예, 1,800원 있는 상태인데 기말 가서 딱 봤더니 기말에 창고 문을 열어봤어요. 기말에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1,2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현재 창고에 1,800원어치의 재고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1,200원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없어진 금액이 얼마예요? 예, 600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600원만큼 뭐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팔린 거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600원을 떨면서 팔린 거는 차변에 뭘로 잡아야 돼요? 매출, 원가 600 이런 식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 잡는 거는 결산일 날에 이렇게 구하면 편해요. 왜냐면 구입한 거,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원장에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구입할 때마다 차별 자산 잡아놨으니까. 그럼 기초가 하나도 없고 단기 매입한 금액이 500, 600, 700 해서 1,800. 1,800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1,200이면은 사라진 600원만큼은 뭐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팔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린 것만큼을 떨면서 기말에 매출 원가, 비용 잡으면 되겠죠? 그럼 수익 900, 비용 600 해서 이익이 300원 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흐름으로 하면 되는데 이 원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원가 구하는 게 결산 분계로서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원장에 보면은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다 나와 있죠.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매출 원가 구할 때에는 뭐만 알면은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기말 상품 재고액만 알면은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원장 같은 말 계속하네.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이 원장의 차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겠죠. 그럼 기말에 창고에 가가지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만 얼마인지 알면은 나머지는 다 팔린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 구하는 데 있냐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52페이지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있죠. 5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파란색 글씨 매출 원가 구하기 핵심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결정하는 데 있다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매출 원가 구할 때 중요한 게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뭐예요? 53페이지 기말 재고자산가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론 문제용이지 분계 문제로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5번 지금 5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 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론 문제용이지 실기 문제로 나올 부분은 아닌데 일단 한번 제가 설명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론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칠판 지우고 갈게요. 자, 근데 기말 재고자산인데 53페이지. 자, 기말 재고자산은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기말 재고자산은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53페이지 상단에 나와있죠. 자, 그럼 수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 보시면 53페이지 하단에 1번의 수량 결정 방법, 그 갈로 1번에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계속기록법 뭐냐면요. 계속기록법. 자, 계속기록법은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상품 재고장에
수량을 계속 기록하여 파악하는 방법. 계속 기록하여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에요.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수량을 계속 기록하여 파악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인데,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4페이지 상단에 그 상품 재고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 상품 재고장은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그 장부인데, 간략하게 써보면은 날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입고가 있고, 그 다음에 출고가 있고, 잔고가 있는데, 그 사례에 기초의 상품 수량은 100개라고 되어 있죠. 그럼 1월 1일 날에 100개였어요. 자, 기초에 100개. 자, 그 다음에 3월 1일 날에 상품 2,000개를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3월 1일 날에 상품 2,000개가 입고가 됐어요. 그럼 잔고가 몇 개가 돼요? 2,100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월 1일 날에 상품 판매 수량이 1,500개인데 1,500개 팔았죠. 5월 1일 날에 판 거 1,500개. 그러면은 2,100개에서 1,500개 빼면은 남아있는 잔고가 몇 개가 되겠어요? 600개가 되겠죠. 이렇게 수량을 계속적으로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하여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 기록법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실질 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53페이지 다시 가볼까요? 53페이지 하단에 표에 2번 실질 재고조사법. 자, 두 번째 실질 재고조사법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요. 실사를 통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실사를 통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실질 재고조사법이다라고요. 그래서 기말에 600개가 있냐 없냐 창고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 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창고에 그 수량이 있냐 없냐 확인하는 방법인데 54페이지 가볼게요. 자, 54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줄에 실사를 통한 실제 기말 재고 수량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500개죠. 그래서 500개. 그래서 이게 실질 재고조사법이에요. 실제로 창고 가서 몇 개 있냐 파악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다시 53페이지 하단에 뭐가 있냐면요. 혼합법이 있죠. 자, 혼합법. 자, 혼합법은 뭐냐? 혼합법은 계속기록법이랑 실질 재고조사법을 함께 쓰는 거. 실질 재고조사법을 함께 쓰는 거로 혼합법이다라고요. 계속기록법과 실질 재고조사법을 함께 쓰는 거로 혼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기록법 하에서 수량은 몇 개가 돼요? 600개. 그 다음에 실질 재고조사법 하에서 수량은 몇 개예요? 500개. 두 개 함께 써야 되겠죠. 왜냐면 함께 써야지 잃어버린 수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기록법은 보통 이제 본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공장에서 불러주는 대로 본사에서 받아 적은 거단 말이에요. 받아 적었더니 600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공장에 실제로 600개가 있냐면 확인하러 가봤더니 5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0개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없어진 수량을 감모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감모, 없어진 수량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으로 없어졌느냐, 뭐 그런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질 재고조사법을 함께 쓰는 혼합법을 주로 회사에서는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근데 시험에서는 뭐 이런 문제로 다음 중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뭐 1번 계속기록법, 2번 실질재고조사법, 3번 혼합법, 4번 평균법. 뭐 그럼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54페이지 하단에 2번에 단가 결정 방법 있죠?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이제 시험에 무지 잘 나오죠? 이론 문제로. 그래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선의선출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의선출법. 첫 번째 개발법인데 목차 잘못 잡았네. 세 번째 개발법이라고 할게요. 네 번째 평균법.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개발법부터 볼까? 개발법. 이 개발법이 뭐냐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월 1일 날에 재고자산을 한 개 샀어요. 100원짜리. 그 다음에 1월 5일 날에 또 한 개 샀어요. 200원짜리를. 자, 그 다음에 1월 8일 날에 또 한 개 샀어요. 300원짜리를. 그 다음에 2월 5일 날에
두 개를 판매했다라고 할게요. 하나만 팔자. 한 개를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2월 5일 날에 한 개를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선의선주법을 가정한다. 아니 개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게 팔렸는지 직접 추론 가능한 게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은 그 재고자산의 태그에 금액이 딱 적혀 언제 얼마 주고 샀는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게 팔렸으면 얼마짜리 팔렸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팔렸는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방법이 개별법이에요. 그럼 54페이지 하단에 개별법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1번에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된다. 판매된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매출이 지금 한 개가 판매됐죠. 한 개가 700원에 판매됐으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가 있을 거예요. 매출 원가. 원가가 한 개인데 팔린 거에 대응되는 원가가 이 중에서 어떤 게 팔렸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이에요.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딱 정확하잖아요. 2번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실무상 적용하기 어렵다. 개별법은 실무상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재고자산이 몇천 개 이렇게 되는 회사에서 어떤 게 팔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살 때마다 가격 다 다른데. 그래서 재고자산이 많은 회사에서는 실무상 적용하기 어렵고 3번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단기 손익을 조작할 수 있다. 이 특징이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면은 자, 이 회사가 만약에 이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작하면 돼요. 자, 얘 팔렸다라고 뻥치면 되잖아요. 얘는 100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 나요? 600원 나는 거잖아요. 이익이 작게 나는 걸로 조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 팔린 걸로 뻥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300원짜리 팔리면은 이익이 얼마가 돼요? 4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팔린 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다음 55페이지 선의선주법하고 후의선주법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특징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간략하게 특징을 설명해 보면은 선이 있고 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선의선주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선자, 입, 들어올 입자, 선, 먼저 선자, 출, 나갈 출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주법이에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해보면은 한 개가 팔렸다라고 하면은 얘가 팔리겠어요? 얘가 팔리겠어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가 팔린 거겠죠? 자, 그 다음 후의선주법. 자, 후의선주법은 후가 디귿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후의선주법이에요. 그럼 나중에 들어온 게 뭐예요? 얘잖아요. 얘가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후의선주법이에요. 그래서 선의선주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고 후의선주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특징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요거 칠판을 지우고 특징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선의선주법하고 후의선주법.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 100원짜리 한 개 샀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에 100원짜리 한 개 샀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에 200원짜리 하나 샀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6월 1일 날에 300원짜리 한 개 샀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월 5일 날에 두 개를 판매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선의선주법이랑 자, 그 다음에 후의선주법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먼저 기말 재고자산. 자, 선의선주법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팔리니까 자, 두 개가 판매되죠? 자, 먼저 들어오는 게 어떤 거죠? 자, 요거죠?
얘하고 얘가 먼저 팔렸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가 남아있겠어요? 기말재고자산이. 선의선지법하에서는 3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후의선지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랑 팔리고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후의선지법하에서 기말재고자산은 1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의선지법하에서 기말재고자산은 높게 계산이 되겠죠? 과대. 후의선지법은 가소. 제가 이 특징을 비교할 때는 일단 물가 상승을 가정해서 할게요. 물가 상승. 왜 물가 상승을 가정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죠. 시험 문제에서도 보통 물가 상승을 가정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팔린 걸 이야기하겠죠. 선의선지법하에서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랑 얘가 팔리겠죠. 그럼 팔린 거는 300원어치가 팔렸으니까 원가는 300원. 후의선지법하에서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 두 가지가 팔리겠죠. 원가는 500원이 되겠죠. 500원. 그래서 얘는 과소, 얘는 과대 계산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당기순이익. 자, 원가가 가소죠. 비용이 작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이익은 과대 계산.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많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겠죠. 이익은 과소 계산.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매출원가하고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작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겠고, 비용이 많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원가랑 이익은 반대로 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어떠냐? 일반적인 물량 흐름. 자, 선의선지법하에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얘는 일치하겠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는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 후의선지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겠죠. 얘는 불일치. 근데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팔리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익비용 대응. 수익비용 대응이 가장 좋은 거는 개별법이에요. 근데 이제 개별법을 뺀 나머지 선의선지법하고 후의선지법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의선지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좋지 않다라고요. 좋지 않다. 근데 후의선지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좋다라고 해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두 개 팔렸죠. 예, 팔린 거는 현재 팔린 거잖아요. 현재 수익. 뭐 개당 800원에 팔렸다라고 할게요. 자, 팔린 거는 현재 팔린 거잖아요. 자, 근데 대응되는 원가가 선의선지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옛날 게 팔리잖아요. 옛날 거. 과거에 구입한 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익에 대해서 선의선지법은 과거에 게 팔리기 때문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이 좋지 않다라고 해요. 자, 근데 반대로 후의선지법 있죠. 후의선지법은 현재 수익. 예, 두 개가 팔렸다라고 하면은 개당 800원에 팔렸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최근에 구입한 거 얘가 먼저 팔리잖아요. 그럼 최근에 구입한 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익에 대응돼서 최근에 구입한 거, 최근의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 수익 비용 대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둘 간의 비교해서 좋다, 좋지 않다이지 단가 결정 방법 전부 다를 비교했을 때에는 개별법이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좋아요. 근데 둘 간의 비교에서는 후의선지법이 그래도 현재 수익에 대해서 최근에 구입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좋고, 얘는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 막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근데 이거 외우라고 하면은 좀 막막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 막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뭐 선생님들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100원, 200원, 300원 하면은 선의선지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 두 개 팔리고 나면 남아있는 게 300원짜리가 남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산은 높죠. 높은 게 남아있죠. 근데 후의선지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낮은 자산이 있는 거고, 낮죠. 그 다음에 원가 같은 경우에는 선의선지법은 옛날 게 팔리니까는 낮고, 후의선지법은 원가 같은 게 최근에 구입한 게 팔리니까는 높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시험장 가면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봤단 말이에요. 저 어떻게 외웠냐면요. 선의선지법은 아무래도 얘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후는 좀 안 좋은 느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산 있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겠죠.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은 작은 게 좋겠죠. 이익은요? 많은 게 좋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물량은가 일치하는 게 좋아요? 안 일치하는 게 좋아요? 일치하는 게 좋겠죠. 예, 다 좋아요. 선의선지법은. 일단 물가가 상승할 때 선의선지법은 특징이 후에 비해서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요. 수익비용 대응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예, 이해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는 그냥 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후는 안 좋아요. 자산 작죠, 비용 높죠, 이익은 낮아요. 일반적인 물량하는 거 일치도 안 돼요. 근데 뭐는 좋아요? 수익비용 대응만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편한 대로 공부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물가가 상승할 때 이야기이고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 물가가 하락할 때는 1, 2, 3번 있죠. 1, 2, 3번의 부동호가 반대로 갈 거예요. 반대 방향. 자산은 선이 작고 후가 많고 뭐 비용은 선이 높고 뭐 이런데 그 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겠죠 당연히. 떨어졌을 때니까. 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이 부동호가 반대로 갈 거예요. 긴말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하고 단기순이익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선하고 후의 특징 비교를 해봤고, 그다음 56페이지 잠깐 펴보시겠어요? 56페이지. 56페이지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있는데, 자, 그 한번 볼까요? 자, 주서변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의선출법 및 후의선출법에서의 매출 원가 및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일 날에 기초가 있죠. 자, 1월 1일 날에 있고 한번 그려볼게요. 일자 1월 1일 날에 있고 입고 그 다음에 출고 잔고인데 1월 1일 날에 10원짜리가 100개 있네. 100개 10원짜리.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에 사왔죠. 3월 10일 날에 사왔는데 몇 개를 사왔냐면요. 12원짜리 50개. 그래서 10원짜리 100개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12원짜리 50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월 15일 날에 70개를 팔아요. 자, 그럼 선의선주법을 가정하면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팔리니까 어떤 게 먼저 팔렸겠어요? 10원짜리가 먼저 팔리겠죠. 그 10원짜리가 70개 팔려가요. 출고가 10원짜리가 70개. 선의선주법이니까. 그럼 70개가 팔렸죠. 그럼 남아있는 건 몇 개가 되겠어요? 10원짜리가 30개 남겠죠. 그 다음에 아직 12원짜리는 팔리지 않았죠. 50개. 자, 그 다음에 12월 말 끝났네. 이대로 끝났죠? 자, 그러면은 팔린 거는 요만큼 원가겠죠. 팔린 게 매출 원가잖아요. 내가 사온 거 중에서 자산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고 잡혀있다가 그 상품이 팔리면 매출 원가로 떨리잖아요. 그래서 팔린 거는 이만큼, 원가는 700원이 되겠네요. 기말 재고 자산은 요만큼. 이게 900원이에요. 900원. 예. 그래서 출고가 700원, 기말이 900원. 이렇게 되겠고, 여기 입고를 안 적었네. 입고가 몇 개요? 12원짜리가 50개였나?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 제가 티계적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기초가 지금 몇 개가 있었어요? 기초가 10원짜리가 100개가 있었죠. 입고가 몇 개가 됐어요? 3월 10일 날에. 3월 10일 날에 입고가 50개가 12원짜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들어온 거는 차변적이잖아요. 자, 나간 걸 봤더니 10원짜리가 몇 개가 나갔어요? 70개가 나갔죠. 자, 나간 거 팔린 거는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썼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가 몇 개가 팔렸어요? 70개. 10원짜리가 70개 팔렸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죠. 기말 상품. 기말 상품은 10원짜리 3개. 30개. 그 다음에 12원짜리 50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기초하고 단기 매입한 거는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온 거는 매출 원가 아니면 팔리거나 기말에 남게 될 건데 팔린 거는 700원어치, 남아있는 거는 얼마나치요? 900원어치죠. 몰라도 돼요, 아직까지. 뒤에서는 중요하게 설명을 할 건데 괜히 여기까지 가면 더 어려우니까 요거 구하는 것만 좀 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후위선출법이다라고 하면은 자, 팔린 게 이게 아니겠지?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얘가 먼저 팔리겠죠. 그래서 12원짜리가 50개 다 팔리고 나머지 20개는 10원짜리에서 팔리겠죠. 10원짜리가 20개.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얼마짜리만 남아있겠어요? 10원짜리만 남아있겠죠? 10원짜리 80개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기말 재고자산이 된다라는 거. 10원짜리 80개.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하단에 이제 평균법이 남았죠? 평균법. 자, 평균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팔린 걸로 보는 방법인데 팔릴 때 이제 평균을 해서 팔리는 방법인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평균법은 항상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이 방법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방법을 비교할 때 항상 선하고 후의 사이에 들어가는 게 평균법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평균법과 관련된 거는 뭐 나중에 뒤에 이런 문제 풀 때 문제 나오면은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뭐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만약에 두 개가 판매됐을 때 얘들이 평균적으로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그럼 얘들 평균을 내볼게요. 총 몇 개를 샀어요? 3개를 샀죠. 3개를 100원, 200, 300이니까 총 얼마 주고 산 거예요? 600원 주고 샀으니까 평균을 내보면 개당 얼마 주고 산 걸로 돼 있어요? 200원 주고 산 걸로 돼 있겠죠? 그럼 두 개가 판매됐으면 400원어치가 팔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법은 그냥 평균, 단가를 평균 내서 평균적으로 팔린 걸로 가정하는 방법이 평균법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뭐, 거기 책에 보시면은 55페이지 하단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세무 2급 가서 자세하게 배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획 1급에서는 그냥 선하고 후 비교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62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62페이지. 자, 단가 결정하는 방법, 수량 결정하는 방법 다 설명드렸는데, 6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62페이지 유형 1이 있는데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유형 1.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인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뭘 더한 금액이에요?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은 전부 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깎은 것들 있죠. 깎은 것들을 뺀 금액이 내가 구입한 상품 즉 재고자산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구입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취득 부대비용을 더해야 되는데 취득 부대비용은 운반비 등이 있다라고 썼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판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재고자산 금액이 아니라 뭘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라고 썼죠. 그래서 살 때 운반비는 재고자산 금액이 포함이 되고 팔 때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썼죠. 그래서 46페이지 한번 다시 볼까요? 46페이지. 자, 교재 46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취득원가 해가지고 매입가액에서 매입 부대비용을 더하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금액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각주 부분 보시겠어요? 각주 부분을. 자, 각주 부분 보시면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에 얘는 다한 것 같아. 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데 1번 됐고 2번에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인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만약에 공장 같은 데에서 자 여기 염색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염색에서 조립으로 넘어가요. 염색에서 조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잠깐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관하는 비용은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 보관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거는 제품 금액이에요. 제품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외의 비용, 그러니까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이고 그 외의 보관 비용은 그냥 팔려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을 이야기해요. 판매하려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판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혹은 물건을 구입하는 데 상품이나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들은 전부 다 재고자산 금액이 맞는데 팔려고 지출된 비용들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3번은 됐고 4번에 판매원가. 판매원가도 판관비겠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들은 전부 다 판관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이론 문제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해서 자, 62페이지 상단 유형 1 있죠. 유형 1에 다음 중에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매입의 누리. 맞죠? 이건 취득원가에서 빼는 거죠. 깎은 거니까 빼야 되고 수익 관세는 포함해야 돼요. 관세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면은 수입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관세를 내고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관세를 안 내면 물건을 못 사요. 그럼 그 관세는 어쩔 수 없이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니까 물건값에 포함돼야 되겠죠. 3번에 판매 수수료.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판관비예요. 판관비. 비용 처리해야 돼요. 물건값이 아니잖아요. 물건값은 물건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물건값이란 말이에요. 4번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운반비. 물건값이죠.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5번에 판매 과정에서 지출된 운반비. 이건 판관비죠. 판매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들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시고 유형 2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및 단가 결정 방법인데 이것도 곧잘 나오죠. 1번 볼게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혼합법, 평균법 등이 있다. 아니죠. 수량은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기말, 실질재고수사법, 혼합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평균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아니고 2번에 후기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후는 안 좋은 거라고 썼죠. 그럼 재고자산은 적어야 되겠죠. 틀렸고 3번에 물가 상승 시 선은 후보다 이익이 가득 예상된다. 선이 더 좋은 거잖아요. 선이 좋은 거니까 이익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고 4번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경우 매출 원가를 가장 높게 보고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선의선주법이다. 매출 원가를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거.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을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는 후회해야 되잖아요. 4번에 X가 되겠고 5번에 선의선주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구성된다. 선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언제께 남아요? 최근에 구입한 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6번에 선의선주법은 현행 수익에 대하여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선은 다 좋은데 뭐만 안 좋다라고 했어요? 수익비용 대응만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7번에 선의선주법은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선의선주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7번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그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가끔씩이라도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